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계신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당당 부당시 첫 시집 출간하신 서유 시인 오셨습니다. 가운데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 이끌어 주실 신정민 시인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우독서회 선생님들 같이 함께 하셨는데요. 시민 대담자로 박정은 선생님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무대에 계신 신정민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고 4월의 문학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서유 시인인데 이름이 필명이죠, 그죠? 서명옥입니다. 이 서유 시인의 부당당 부당시라고 하는 시집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회니까 진행을 받고 여기 대우독서회에서 많이 참여하셨는데 독자들이 이 시인에 대해서 시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인의 얘기를 주로 많이 듣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는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시집에 보면 그 표 2에 서유해서 2003년도 경남신문 신춘문예 소설입니다. 시가 아니고 소설로 일단 등단을 하셨고 2017년에 현대시학으로 시인으로서 다시 등단을 하셨습니다. 재등단하셨죠. 그러니까 소설로도 등단을 하시고 13년 만에 시로 다시 재등단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서유 시인의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그 힘, 이 서사를 끌고 가는 힘이 아마 이 소설을 등단하셨던 그 이력이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문학톡을 하게 되면은 질문을 만들고 서로 짜고 치는 그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재밌게 해보려고. 어쨌든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가 좀 쑥쑥하니까 대우독서회에서 그 신앙송 한 편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평생 버릴 수 없는 나쁜 애인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시를 사랑하게 된 최선길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최선길 선생님 못 오셨어요? 그러면 김경옥 선생님 신앙송 먼저 시작하면서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여기서 하면 되겠죠. 아니 선생님 나와서 하십시오. 여기서 하면. 네, 부탁드립니다. 대우독서회 회원 김경욱입니다. 148에서 149쪽의 부당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 낭송은 사실은 처음인데요. 부당시. 그래서 안녕할까요? 봄이 내렸고 여름은 누웠고 꽃은 사라졌습니다. 계절의 살갗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나는 팽창해 오는 땅의 알갱이에 대해 묻고 싶어집니다. 잘 죽어가고 있나요? 어제는 당신을 만들어 작은 시집에 넣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알 수 없는 제목을 붙여놓고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유령들을 구겨버렸습니다. 사람이 되면 긴 숨을 참을 수 있다는 말,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오늘은 그냥 숨만 쉴래요. 같이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는 것들에게 지기 위하여 마음껏
당신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기꺼이 바닥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들려주셔서 더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서유 시인께 제가 사회자인데 질문을 조금. 어쨌든 이게 지금 첫 시집인데 첫 시집을 낼 때에 준비할 때 과정도 그렇고 시집을 내고 나면은 그 헛헛하고 그 개인마다 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소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고 나서 그런 소감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그냥 뭔가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내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뭐 시집이 나왔다는 얘기도 사실은 그렇게 일찍 하지 못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를 쓸 새로운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헛헛함 때문에 한동안 시를 못 썼던 것 같아요. 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에 대한 그런 좌절감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아마 여기 시를 읽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읽으면서 쓰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제 눈에 더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독자로서 시를 대하는 태도와 쓰는 창작자로서의 태도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소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굉장히 다작을 하셔서 더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선별해서 이렇게 첫 시집치고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시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같이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기가 죽는 샘도 나고 그런 정도의 그 알찬 첫 시집치고는 굉장히 튼튼한 시집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시집을 내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는 글쎄 겸손을 떠나서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집인데도 불구하고 입담이 굉장하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죠. 저는 이 여력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설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얘기가 지금 좀 많은 편인데 그건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소설로 등단하셨는데 왜 시를 쓰기로 하셨는지 시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충동, 경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충동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우리가 뭐 문예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저는 시였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를 쓰면서 시가 정말 나한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한참 이제 다른 활동을 하면서 정말 시하고는 좀 멀어졌고 그러면서 시보다는 뭔가 이제 주위에 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정태규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 뵙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소설이 또 나에겐 또 딱 맞는 옷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설을 썼었는데 그러고 나서 등단도 정말 빨리 했고 그러면서 첫 아기를 낳았고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그 소설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설은 어쨌든 엉덩이에 힘도 필요하고 뭐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쉬는 기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기 시집에 보면 원시인이라고 제일 첫 시가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 시를 쓰게 된 하나의 어떤 배경 같은 작품이거든요. 정말로 라디오를 뒹굴거리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때 바흐의 음악이 이렇게 딱 흘러나오는데 그게 너무 그냥 이게 시로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서
다시 원래 나의 이제 그거는 시였지. 그러면서 작가회에 전화를 했죠. 제가 작가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시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작가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까지. 글쎄요, 뭐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많이 따졌어요. 왜 부산 작가회에서 이런 것도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한 분을 소개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계신 신정민 선생님이 같은 동네에 계시니 한번 찾아가 봐라. 그렇게 해서 저의 그 시의 첫 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길었습니다, 선생님. 네네네. 아니 소설을 쓰는 사람이 시를 쓸 수 없다. 시를 쓰는 사람은 소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소설을 쓰면서 시를 썼던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시를 쓴 그 과정이 길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뭐 습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서부터 어떤 그런 관심이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시 창작을 하셨을 건데 이렇게 튼튼한 시집을 내게 되어서 그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굉장히 시 앞에서 주춤거리고 자신 없고 뒤로 빼고 이러는데 어쩜 이렇게 정말 부당당이 아니고 당당하게 앞으로 막 나가는 시를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되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시민 대표 그 박정원 선생님께서도 그 읽어보시고. 네. 네, 제가 오늘 대우독서회를 대표해서 여기 또 앉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는 잘 알지는 못하고 그 대우독서회가 이제 10년, 11년 되면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그 책을 읽어오면서도 시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시집을 다루지 않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늘 이제 오면서.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 시를 읽은 느낌하고도 비슷하게 연관이 되는 게 이제 요즘에 시가 이제 그렇게 막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시를 접할 때는 막 부담 없이 접하고 또 막 누워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문학 장르였다면 요즘에 이제 조금은 부담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또 막 곱씹어야 되는 시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서회에서 선정을 이제 덜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서유 시인의 시집도 이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 뭐 시인이나 시와의 그 거리를 좁히고자 했으나 읽으면서 이제 최대한 좀 가까워진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증이 많이 남고 그리고 그러던 차에 그 이 시의 그 해설을 쓰신 분이 맨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문학의 창의성은 번번이 대중의 취향과 동떨어진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일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시인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학교 정규 교육에서 이제 배운 시들은 사실은 아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유와 직유와 뭐 이제 기타 등등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한 줄을 가지고도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시였거나 안 그러면은 저항시처럼 선명한 시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왔다라면은 우리가 뭐 이상 선생님의 시를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그 모던한 시 같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독자들이 바라보는 이제 그런 뭐 쉬운 시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읽기에 쉬울 뿐이지 시를 쓰신 분들은 그 마음은 그 쉬운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정말 불친절하고 이게 무슨 그건가 해가지고 뭐 이게 참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표현하는 방식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시는 이게 한 줄로 읽히기보다는 저는 그냥 통으로 다 봐서 어떤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의 그 돌기 같은 에프롱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약간은 이제 그 불편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선명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상 선생님의 그 오래된 시처럼 여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게 무슨 소린가 난해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난해함 속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그 난해함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는 귀족적인 독서를 요구해요. 화장실에 앉아서 변기에 앉아서 한 줄 읽는 시가 아니고요. 굉장히 우아하게 차 한 잔이 다 식을 때까지 한 줄을 음미하고 우아하게 귀족적인 독서를 원하는 장르가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산문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이 그까짓 것 한 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한 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서 저는 굉장히 귀족적인 그 독서를 원하는 것이 시다.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한 권을 가지고 1년을 읽는 그런 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인은 그 혼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거든요. 시인의 눈은 벌처럼 겹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보고 있는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 시인이 보고 있는 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도 시를 쓰지만 어렵거든요. 사실 서유 시인의 시가 굉장히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한 행과 한 행 사이에 있는 그 거리나 이런 것들이 멀었다가 가까워질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볼까요? 시를 쓰실 때 독자와의 소통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나는 왜 시를 쓰나에 대한 것까지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지금 내가 이해받고 쉽게 읽히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시를 쓰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제가 시를 쓰는 방식은 저는 어쨌든 결핍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프고 모자라고 어쨌든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시를 쓰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아무리 어렵고 내가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도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줄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를 쓰다 보면은 어떤 시는 정말 쉽게 쓰여지는 시가 있고 아무리 거의 뭐 한 10분 만에 쓰여지는 시가 있고, 또 어떤 시들은 정말로 한 달을 잡고 있어도 안 되는 시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한 달을 잡고 있어도 안 되는 시가 저는 독자들한테 제가 편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불편한 시인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어떤 시는 쓰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주시는 선생님들도 매일 어려운데 이거는 너무나 이제 잘 읽힌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내가 좀 내가 뭔가 바뀌었나?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의 소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누군가 이해해주고 곁에서 그냥 걸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 없는 길을 자기가 헤쳐서 가는 어떤 그런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저기 박정은 선생님 계속 질문하시고 싶으면 저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네네네, 다 여쭤보시면. 개인적으로 그 느낀 것 중에서 이 시의 총 5부잖아요. 5부 중에서 차근차근 궁금한 걸 여쭤볼까 하다가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걸 먼저 여쭤보고 차근차근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1, 2, 3, 4, 5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튄다고 생각했던 게 사부 전체적인 시거든요. 다른 네.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은 여기 이제 등장하는 그 시 속의 인물들이 뭐 콜걸이나 장녀나 뭐 섹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불편하고 편하고 그게 아니고 시인이 어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시적인 진실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왜 또 관심을 가졌냐면 저희 대우독서회에서 아주 몇 년 전에 이연주라는 시인 혹시 아시는지요? 이연주 시전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인이 작고했는데 그 파독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 간호사 출신이고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의정부 기지촌에서 이제 그 기지촌에서 이제 몸을 파는 여성들을 치료하고 막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막 하다가 자기가 그게 완전히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제 느끼는 바를 갖다 시를 쓰는 시거든요. 근데 그 시는 그 시도 역시 시가 쉽지는 않지만 그때 이제 독서회 선생님들하고 했을 때 시인이 완전히 그 기지촌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감정이입을 해서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경험이 있든 없든 그 상황을 시로 접하고 나서 너무 감정이입이 되고 또 남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에 이제 흠뻑 빠지고 그렇게 해서 잊지 못할 시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사부의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인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 시적 대상과도 거리도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시 중에서 그 은희라는 시 있잖아요. 그 사부에 나와 있는 은희라는 시를 유독 이 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가상의 존재인가 어떤 이 먼 그 몇 달을 건너서라도 아는 어떤 존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은희라는 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어쨌든 이 사부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시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렇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한번 이 사부 전체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은희라는 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집을 처음 이제 제가 시를 쓰는 걸 모르고 있다가 시집이 나와서 이제 시를 읽어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유난히 이렇게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장녀부터 시작해가지고 콜걸, 그 다음에 뭐 구멍 그런 그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왜 장녀고 콜걸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쓰냐면은 그는 저는 제가 장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부에 얽혀 있는 그런 시들은 사실은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프고 뭔가가 안 되고 이게 안 될 때 그때 쓰여진 시들이 정말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장녀들은 스스로 장녀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은 장녀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불러줬을 때 이게 장녀가 된다라는 의미는 저는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 시를 쓰는 나는 장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나는 왜 이게 장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동안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아프기도 했고 그러면은 나를 장녀로 만든 사람은 누군가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살아왔던 하나의 이제 그런 오랜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나를 장녀로 만들었고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누군가가 불러준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내 작품을 읽어준다라면은 나는 그냥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다라는 이제 그 시 구절에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성적인 표현들일 수도 있는 그리고 저는 그런 성적인 표현들이 저는 가장 본능적으로 저는 제일 밑에 좀 정직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희라는 작품은 제 친구 중에 이제 정말 은희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는 나의 이제 유년 시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보냈던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그때 이제 그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에 대한 얘긴데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날 이제 그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되도록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 사실은 우리에게 다 같이 있는 건데 드러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창녀라고 구체적으로 나오니 사실 커피 자판기도 창녀고 심지어는 책도 창녀다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필요로 할 때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 그것을 대신하는 어떤 시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적인 표현을 못 하거든요. 쓰지를 못해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건 뭐냐면 당당하지 않은 거죠. 이게 당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가 할 수 없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내놓는 것이 마음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은이라는 작품 혹시 여기서 한 편 저보고 읽으라고 하면 저도 은이를 읽으려고 이렇게 귀퉁이를 접어놨던 작품입니다. 그 시집 제목치고 부당당 부당시 이렇게 시라고 하는 그 어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시라고 이렇게 내놓고 표제를 그렇게 하는 시집이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왜 부당당 부당시라고 하고 보니까 저 뒤쪽으로 10편을 쫙 몰아가지고 오부에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인이 이렇게 시집 제목을 부당당 부당시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요. 그 사실은 서유 시인의 시가 부조리한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렇게 시집 표제를 보면은 읽혀지는데 사실은 서유 시인의 시보다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부조리하고 부당한 현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표제를 삼게 된 어떤 그런 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서유 시인의 시에서 그 혁명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표제를 잡은 것과 그 시어로 쓰게 된 그 혁명, 그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당시는 정말 저는 이제 시를 쓰면서도 사실은 시집을 묶을 생각을 저는 진짜 정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을 묶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아직까지 나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시가 쓰여진 시들이 이렇게 쌓여가는데 이렇게 오래된 애들이 자꾸 밑에서 이제 아웃싱을 치는 거죠. 이대로 버려두면 나는 사생아가 될 것이다. 난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걸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정말로 이제 꿈을 꾸는데 돌아가신 지 진짜 한 20년이 다 돼가시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번 시집 제목을 부당시로 해라.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서 니는 네 시집을 내는데 나는 내가 내는 줄도 몰랐는데 꿈에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네 시집 제목은 부당시다. 그러니까 꿈을 깼는데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거. 부당시구나. 내 시집 제목이 부당시구나. 그때부터 이제 부당시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나는 이제 시집을 내면 무조건 제목은 부당시다라는 걸 그걸 딱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당시에 대한 연작을 계속 쓰는데 지금 여기에 실린 거는 한 10편 정도 되지만 사실은 제가 쓴 것들은 훨씬 많거든요. 뭐 20편 넘는 정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은데 그 부당시도 그 아버지의 얘기와 다르지 않게 정말 꿈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받아 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시적 장치는 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슬쩍슬쩍 끼워 넣기도 했지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뭐 이제 뭐 야채 크래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쿠크다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저한테서
미리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내가 시집을 낼 때 우리 아이 중에 한 명도 멀리 가 있었고 저기 다른 타국에 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아이는 또 다른 데 가 있었고 그래서 내 주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갔다라는 데 대한 그런 상실감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서 그 부당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게 연작을 이제 계속 이렇게 쓰게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혁명은 제가 처음 이제 아까 어떻게 해서 시를 쓰게 됐냐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초기에 저의 시를 보면 정말 사회 참여적인 참여 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당한 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시인들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송경동 시인처럼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시를 쓸 거라고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어떤 뭐 정치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워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이제 진짜 근데 그때 쓰는 것들은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뭔가를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나의 감정 토로구나. 이렇게 해서는 시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계속 남아 있었죠. 그래 내가 이렇게 시를 쓰는 목적은 물론 나에 대한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하나의 그런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고 뭔가 내가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거에 대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집을 묶으면서 그런 시들도 이제 훨씬 더 이제 강한 목소리로 내는 시들도 많았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가뭄이라는 시에서의 이제 그 혁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가졌던 그런 하나의 뜨거운 감정들이 나는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 비가 안 오는 가뭄처럼 이렇게 말라가는가에 대한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위에서 이제 보이는 그런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언제나 늘 혁명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다음 시집에도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은 할 것 같아요. 네. 네. 과거를 봐야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 미래는 과거를 통해서 얘기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아버지 이 시집을 시집 제목을 알려주신 아버님이 그 쳐다보지도 못하게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아버지세요? 정말 바람기 많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 작품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나오는데 정말 능력 있는 아버지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실제인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런 작품들이 좀 있어요. 잠귀신지도 28쪽에 있는 잠귀신, 그다음에 91쪽에 있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뭐 이런 것들 보면 기억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환해 오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서유고 앞으로의 서유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재밌게 읽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재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언제 시집 제목을 알려주실는지 한번 오늘 밤에 한번 꿈을 한번 꿔봐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조금 전에 가뭄이라는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하나 해왔었는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했는데 조금 더 해보시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해 보실랍니까? 네, 하십시오. 저는 그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시를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2부에 나와 있는 그 기린 씨 이제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시거든요. 이 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시는 한 앞부분 조금 읽어보면은 당신을 사랑해서 기린과 함께 앉아 있다. 기린은 길고 검은 혓바닥으로 애인의 두 볼을 핥고 애인은 나른한 손바닥으로 기린을 사랑한다.
그러다가 뒤로 쭉 가가지고 나중에 기린이 기린은 애인의 팔을 베고 나는 기린의 목을 베고 우리는 삼각형처럼 질서정연하다. 이것을 풍경이라고 부르면 나는 검은 점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말 독자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는 이 상상력이나 이 발상이나 상상력이 너무 재밌고 제가 이제 그걸 기린이란 존재를 근데 기린이 실제 기린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음미해 보면 그 기린이라는 존재가 뭘까? 시인은 기린을 어떤 존재로 상정을 하고 시를 썼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막상 처음 시를 읽었을 땐 정말 기린이 상상이 되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인한테 오히려 그게 궁금해서 이게 이제 기린이라는 존재가 저는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고 또 시인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쓰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얘기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오는 애인 얘기가 많아요. 관상용 애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린 씨 같은 얘기도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애인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기린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요즘은 지하철을 타든 어디를 가든 항상 뭔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지만은 사랑하는 일보다는 다른 일에 더 열중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뭐 애인 사이 뭐 여러 가지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기린과 같은 뭔가가 이제 어떤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우울도 되고 권태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등등을 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진짜 기린이 나오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정말 기린이 이렇게 쑥 내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기린 씨를 잘 넣었구나 그 생각 개인적으로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시를 쓸 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기린이고 그래서 고양이고 그렇게 꼭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냥 불현듯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도 충분히 시에서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시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굉장히 멀리 있는 양극에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할지라도 독자가 그 둘 간격을 이렇게 좁혀줄 수도 있는 것이 독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당겨와서 이렇게 같이 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서유 시인의 그 시를 보면은 동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코끼리, 기린, 뭐 고양이 키우고 계신데 고양이도 그렇고 동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는 그 굉장히 개인적이고 쓸모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에요. 꽃 하나에게 그다음에 아주 작은 어떤 그런 생명에게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주는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 그 시를 읽을 때 그 148쪽에 보면은 그 유령이 좀 나와요. 이 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를 위한 시의 정령, 서유 시인의 시의 정령을 유령으로 표현했나? 그래서 유독 저는 유령이라고 하는 시어가 등장하는 시편들은 그 시를 창작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기댈 때 그 유령의 어떤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령이 시인의 시적 대상으로 읽어봤는데 그 131쪽에 있는 그 작품에 대해서 시작 메모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 131쪽에 보시면 제일 첫 부당시. 네, 부당시 제일 첫 편에 있는 작품입니다. 일단 유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형체가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는 유령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그 고향이 집이 원래 지리산 꼴짝입니다. 진짜 그 막 어릴 때 놀러 가면은 옆에 보면은 바로 dengue 뗀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제 청학동이고 그 정도로 깊은 산골이었고 그 산골에서 이제는 우리 집은 정말 이제 가난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이제 그 빈농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엄마는 도시를 일찍 떠나셨어요. 지금 이제 김해인데 김해로 이제 나오시고 그래서 위에 나보다 큰 사람들은 나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데려가고 그다음에 내 밑에는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데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저 혼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모님도 1년에 정말 한두 번 추석하고 설날 그렇게밖에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면은 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 1년에 한 번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줍고 그래서 항상 숨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오면은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러봐라고 하면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막상 또 가실 때가 되면 너무 이제 그게 속상해서 그 말도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분을 보내고 나면은 저한테는 이제 오롯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저는 이제 제가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정말 그냥 이렇게 평상에 앉아 계시다가 물 좀 떠오라고 했는데 내가 물을 안 떠다 드리고 놀러를 갔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첫 번째 유령이었어요. 첫 번째 유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저도 이제 할머니랑 이제 김해로 다시 나와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저한테는 위에 언니가 지금 둘이었고 밑에 동생이 둘이었는데 근데 제 위에 있는 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제 밑에 있는 동생이 또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저한테는 또 유령이 또 두 사람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유령들에 대해 항상 저한테 이제 찾아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또 있다가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제가 목격한 죽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 유령과 같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하나 유령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해주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바깥에 내가 받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그대로 그냥 저는 그 받아 쓰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장면들이어서 어쨌든 저한테 유령들은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울리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 누군가 떠나고 그냥 혼자 있었을 그 어린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서유 시인에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에게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없었던 그 어린 아이가 지금도 아직 자라지 않고 지금 계속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떠난 그 혈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이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볼 때 유령에 대한 단어를 읽게 되면 시인의 얘기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여기 뜨겁게 올라오고 있으니 저기 대우독서회에서 저기 신앙송 하시기로 한 분 더 계시죠? 아 그분이 아니셔도 괜찮아요. 오셨습니까? 최선길 선생님? 오셨어요? 아 다른 분 하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다고 하신 분 하시겠어요? 대우독서회 선생님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읽었는데 이 시는 낭송해보고 싶었다. 없으신가요, 선생님? 아, 네. (52쪽입니다) 마리아주. 마리아주. 네. 마리아주. 낭독하고 질문까지 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네.
마리아주, 나 옆에 와라는 조사와 함께 살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령 뭐죠? 가령 느릿느릿 숲으로 따라 들어가는 햇볕과 헌책방에서 챙겨온 오래된 지도와 떠돌이 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날 키운 짐승들은 질문이 없고 내가 데려온 나무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철진한 무릎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만 나의 돌기는 와와 더불어 자라고 와와 더불어 뻗어나가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 나의 와와 다 볼 작정입니다. 모든 피와 모든 것에 연루된 나의 와는 불안과 더불어 외롭고 떠난 것들과 더불어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벼룩을 키운 털과 털을 잃어버린 고양이는 서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피를 나누어 가진 뱀파이어처럼 서로의 목덜미를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그로테스크한 와를 사랑한 적이 있는 당신이라면 지금이 너무 가벼워서 장난 같다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재채기가 멈추지 않는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너무 의존명사 같아서 도대체 지금의 와는 어디쯤 와 있는지 자꾸 말라가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외로운 쪽에서 서성이는 것들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덩굴이 되어버립니다. 99%의 습도를 비라고 말하는 당신을 위해 우산을 펼쳤다면 나는 당신과 늑대 같은 개가 지대되는 문 앞을 지나 어제의 울타리와 오늘의 웅덩이와 몇 년 전의 우울에 관해 말할 수 있었겠지요. 나는 여전히 나 옆에 함께 죽을 수 있는 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일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발가락이 간지러워 잠시 나를 말려야겠으니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 주십시오. 질문도 같이. 예. 네. 지금 내친 김에 질문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시를 읽었을 때는 그 마리아주라는 말을 바로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사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메리지를 갖다가 뭐 마리아주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페어링 술주 아니에요, 술주. 술이. 네. 근데 이제 처음 읽었을 때는 좀 제가 바로 이제 이해는 못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직접 시님의 이제 그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뭐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나 뭐 거기 외로움이나 또는 유령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야기를 와로 이제 풀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문은 그겁니다. 요 시에 보니까 나 옆에 와라는 게 있고요. 근데 중간쯤에 보니까 거기는 나의 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의식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나 옆에 와하고 나의 와는 전혀 다른 건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실제 이제 그 와 옆에 올 수 있는 것이 무궁하지만 실제 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은 그 뒤에 보면 나의 와는 외롭고 말려있고 말라가고 기울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옆에 와를 더 그리워하셨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 마리아주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술과 잘 어울리는 어쨌든 제가 술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술을 마시다가 보면 이걸 먹을 때는 이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걸 할 때는 이게 있어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일단 제목은 이제 그 마리아주에서 왔고 제가 말하는 내 옆에 올 수 있는 와 참 너무나 무수한 와가 있죠. 뭐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옆에서 진짜 무궁무진하게 찾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외로울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하나의 그 허기 같은 것들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는 여기에서 이제 와는 왜 시가 나에게 잘 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이 채워지지 않는 이게 뭔가에 대한
그거를 생각하니까 계속 말라 있고 젖어 있고 뭔가 이렇게 계속 불편부당한 것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 나를 제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가족들, 부모님들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글을 쓰는 이상 저는 끊임없이 계속 옆에 있는 와를 찾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와를 찾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글을 쓰지 않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펜을 놓고 편안하게 다른 걸 뭔가를 하고 있을 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나 와는 별로 이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이 시를 읽었을 때 저는 술주로, 왜냐면 술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 와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연결어잖아요. 이것과 저것. 그래서 저는 함께라고 같이 읽었는데 시인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제대로 시인의 의도에 맞게 좀 읽어냈구나. 이 와라고 하는 이 시어 하나는 그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을 다 연결해주는 굉장히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외롭지 않으려고 친구를 사귀는데 사실 시를 쓰는 것도 우리가 외롭지 않으려고 시를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시인이 말을 할 때 좀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시민 대담자이신 박정원 선생님께 그 대우 독서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11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다 읽고 나서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단톡방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젠틀하신 게 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진짜 저는 사실 제가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래요. 거기에 이제 언제 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참고해서 이런 반응이 있는데 저는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특별하게 이제 각자 개인,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시집을 정말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고 시인도 계시고 각자 또 개인적으로 또 표는 안 내고 시를 또 숨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독서회에서 대상 도서를 많이 하지 않았던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가진 않았고요. 그 대우 독서회 수장님께 건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소설이나 읽지 마시고 시집을 좀 읽어주셨으면, 그리고 시는 귀족적인, 제 발음이 좀 이상, 귀족적인 독서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시인을 1년 내내 공부하시고 한 권의 시집으로 계절을 보내시고 그런 독서회가 되고 독서회 건의를 해봅니다.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고요. 시인들도 어렵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시인이 말씀하셨는데 그 에프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사실 저는 그렇게 돌출된 어떤 그런 시를 쓰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있잖아요. 그 배, 굉장히 큰 배의 그 선미라고 하나요? 앞에 그 뾰족한 부분, 그것처럼 그 바다를 가르고 나가는 어떤 그 돌출된 어떤 그런 것이 이 시의 정신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뭐 동물이 나온다거나 유형이 나온다거나 시인이 데려와서 쓰고 있는 그 시어들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시인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시인이 쓰면서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인의 것이 아니고 독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해해주고 해석해주시면 그것으로 시는 성공한 거죠. 그러려고 시 쓰는 거고, 그게 또 소통인 거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를 평범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서유 시인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독자들이 만만치 않아 한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계시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퇴고할 때, 저는 서유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인은 퇴고를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퇴고해가면서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퇴고를 열심히 하는 시인은 아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령께서 불러주시면 받아 적고 몸에서 나오는 육화되어 나오는 것들 그냥 정말 술술술 거침없이 나가는 어떤 그런 보폭에 대해서 굉장히 그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퇴고할 때 어디에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뭔가 써놓고 선생님이 태어난 시인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노력하는 시인이실 텐데 분명히 퇴고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퇴고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둔 어디에 신경을 쓰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워낙 제 시가 길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뭐 짧은 편들이지만은 대부분은 저는 저한테 태고는 사실은 시의 길이에서 이제 쳐내는 작업들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길게 이렇게 쓰다 보니 이게 중복되거나 이렇게 겹쳐지는 말들은 이제 쳐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한 게 저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나의 이제 이 시가 이제 정말 제목에 따라서 시 자체가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제목이 맞나 내가 붙여놓은 이 제목이 맞나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시의 내용과 제목이 너무 가까우면 저는 100% 그냥 이거 무조건 바꾸려고 저는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어쨌든 뜬금없이 왜 사람들이 이런 제목이 붙었나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저한테는 그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찾고 고민해서 붙이는 게 저는 제목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뭐 제목을 먼저 써놓고 시를 쓰냐 안 그러면 시를 쓰고 제목을 붙이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쓰고자 했던 얘기를 쓰고 나서 이제 그게 맞는 이제 제목을 저는 이제 붙이는 편이고 그렇게 쓰지 않은 시가 부당시였던 것 같아요. 부당시는 그냥 제목부터 이렇게 딱 부당시로 해놓고 계속 끊임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썼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태고가 그렇게 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태고를 길게 가져가는 거는 결국 저는 이 시집에 저는 못 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고를 하면 할수록 저는 저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너무나 계속 쳐내고 하면은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하나의 그게 봤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낯설고 이제 제시 같은 저의 언어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본문에 대한 태고는 저는 별로 안 하는 편이고 이제 제목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 퇴고를 자꾸 하다 보면은 적나라해지잖아요. 딱 하고 싶은 말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우게 되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가 굉장히 리얼해지는 거죠. 굉장히 리얼리즘 시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어쨌든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독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시인은 그게 싫은 거죠. 그렇죠? 이해되는 거. 제가 저는 굉장히 평범한 시를 쓰는데 굉장히 현대시, 모던한 시를 쓰는 시인이 그것도 시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시의 세계가 이 길이다. 시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선생님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모던하게 굉장히 낯설게 하면서 쓰고 계시는데 굉장히 편하고 쉬운 시 있잖아요. 막 이영광의 아픈 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안도연이라든가 뭐 나태주 뭐 이런 있잖아요. 굉장히 수월하고 사람들이 많이 읽는 이런 평범한 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시는 평범한 시는 저는 없는 것 같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저는 아주 모던하게 쓰지만은 사실은 또 제가 두고 읽는 시들은 이런 모던한 시보다는 사실은 아주 이제 감성적이고 정말 한 줄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정말 우리 신정민 선생님 시 같은 시 정말 시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읽는 시들은 오히려 그런 시를 더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쓰지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한 동경 같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계속 저는 그런 시들은 못 쓸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모든 시를 쓰지만은 읽을 때는 편한 시를 읽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이것도 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도대체 읽히지도 않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뭐 머무를 수 있는 한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냥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제가 인정을 받고 다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가 아니고, 저는 한 분이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는 뭐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를 쓰다 보게 되면 이렇게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철학자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설게 하는 시를 쓰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던이나 모던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뭐 니체나 뭐 사르트르나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많잖아요. 혹시 영향을 받은 나 이 시인이 이 철학자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시의 철학에 영향을 줬다. 그런 학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꽃가게를 하는데 언니랑 같이 해요. 언니하고 같이 하는데 언니는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정말로 이제 그 교리를 다 공부를 하고 모든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언니가 항상 공부를 하고 나면 저한테 복습하듯이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세요. 부처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거를 이제 듣게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부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읽은 니체고, 그다음에 뭐 심보르스카 전부 다 이렇게 통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뚜렷하게 어떤 철학자의 이제 저는 그 영향을 받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향을 받는 거는 저는 진짜 그냥 딱 순간에 내가 오히려 미술 작품이든 영화든 이렇게 이제 타 매체에서 타 영역에서 저는 훨씬 더 큰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도 뭐 어떤 이렇게 미술관에 가가지고 어떤 작품에서 거기서 오래 머무르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그냥 시가 한 편이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악을 듣다 보면은 또 이제 거기서 내 밑에서 이제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철학자들보다는 좀 더 제 눈에 보이는 좀 더 이렇게 뚜렷한 것들에 의해서 저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정말 저는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서유 시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니체를 다시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나 이해해 보려고 읽었었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자유롭게 저희들만 너무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여기 지금 시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객석에서도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편하게 자유롭게. 네, 정원 시인. 아유, 반갑습니다. 시집 잘 읽었고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은 오늘 오면서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서유 시인의 시집 중에서 첫 시집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처음 시집을 내면서 보통 하는 어떤 시적인 포즈나 장치 이런 것들이 쏙 빠지고 진솔한 어떤 서유 시인의 이야기가 담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살아있는 피고와 그 12월 26일이 참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온천천이라는 시를 보면 온천천 산책을 하는데 밤에 아마 산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주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뭐 잘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뭐 작은 것에서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으로 또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되는데 끝부분 마지막 그 행에
루나라고 라하고 쉼표를 띄우고 루나가 나옵니다. 근데 루나는 달이라는 걸 알겠는데 루나를 붙이면 달의 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라 띄우고 쉼표를 하고 누나라고 했는데 어떤 의도인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라는 태양 아닌가? 예, 라는 태양. 라는 태양. 아, 라신 할때 그 라? 라. 네. 라는 따로 태양 신. 떼어서 라 태양 달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한 거예요. 네네네. 네. 라는 신. 라. 그래서 태양과 태양신. 달은 아. 끝에 만날 수 없는 계속 이제 그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루나가 뭐 이제 달 탐사선 어쨌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둥글게 이렇게 돌지만은 끝에는 이제 아무리 이렇게 걸어도 이렇게 이제 마주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얘기. 그래서 태양과 달 만날 수 없는 예 그런 의미. 잘 들었습니다. 좀 뾰족하게 찌르는 질문을 하시지. 너무 순하게. 다른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 네, 선생님. 상처 안 받습니다. 쿡쿡 찌르셔도 네.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시를 뭐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선생님의 이제 시를 읽으면 음식이 많이 나와요. 과자. 부당시에 보면 제가 헤아리 봤거든요. 부당시에는 이제 물맛부터 시작해가 쿠키, 맥주, 쿠키다스, 커피 한 모금, 야채 크래커 이런 게 사과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야채 크래커 이 시 되게 좋았거든요. 언니가 나타났다 늙지도 않고 어쩌자고 저렇게 예뻐서 없는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지 뭐 이런 거며 그 양파 퓨레에 그 있잖아요 당근 원인 모를 두통 이렇게 표현한 것들 그래서 이 또 앞에도 제가 봐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꼭 딱히라 뭐 그렇게 큰 뭐랄까 주 그거는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컵라면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빵도 있고 굉장히 종류도 다양했어요. 그래서 시인님이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이 뭐 과자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 야채 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제 위에 있는 언니 이제 돌아가신 언니가 제일 좋아하던 과자가 야채 크래커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니는 이제 야채 크래커를 사가지고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숨겨놓고 하나씩 몰래 빼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언니는 이제 언니가 정말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정말로 이렇게 두통이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이제 막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야채 크래커나 그다음에 쿠쿠다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는 어떤 저의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저희 가족과 연관된 것들 이제 제가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핫도그 같은 경우도 나오고 핫도그는 뭐 이제 좀 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성적인 하나의 그런 이미지로도 같이 읽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케찹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 장치를 빌어서 이거는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뭐 컵라면이든 빵이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분 혹시 네, 조용하면은 저기 저하고 눈 마주치시는 저기 저하고 눈을 마주치셔야 되는 고개를 자꾸 옆으로 하시는데 여기 서유 시인의 남편분이 와 계세요. 시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사실 괴롭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거지 안 하고 시집 보고 있고 머리 산발하고 시집 보고 있고 저기 좀 죄송한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으니 시인을 아내로 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혹시 아내에게 응원이든 뭐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은 이 시집에서 선생님 질문하세요. 질문. 굉장히 힘드셨죠 이거 읽느라고. 아니요. 뭐 여기서 마이크 들 일이 있을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만 네네.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건 이제 그거죠. 시집의 제목이나 뭐 부당시 연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한 30년 가까이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꽤 많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혹은 그 제 얘기가 좀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했는데 전혀 한 편도 없죠. 예, 전혀. 다들 이제 옆에서 같이 살아있는 저보다 유령에게 많이 의존하고 많이 받았다는 말에 살짝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따져 물어볼 생각이고요.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학톡톡 저기 영광도서 그죠? 저기 서면에 거기부터 이렇게 시인을 안으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약간 생활의 변화, 생활에 약간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그런 행사에 간혹 같이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 몇 번 갔었는데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의외로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약간 뿌듯함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불편했을 텐데 재미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혹시 더 있으세요? 답변이요. 아니. 영향을 받았나? 한 편도 없다고 그랬는데 왜 한 편도 영향을 없어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어쨌든 항상 제일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고 제가 시를 쓸 때는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아. 그냥 뭐 집을 개판으로 해놓든 밥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게 정말로 많이 신경 쓰고 그다음에 제일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저는 시를 쓸 때 제일 잘 써지는 게 저는 술을 마시고 시를 쓰는 게 제일 잘 써지거든요. 그 일을 제일 많이 해줬습니다. 같이 옆에서 술 마시면서 저한테 이제 시적 영감을 제일 많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만이었던 것 한꺼번에 딱 쓰러뜨리는 그런 좋은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인의 시 말고 이제 그 말고 그냥 우리가 여기 전부 다 같이 시를 쓰는 사람들이고 시를 읽는 사람들이니까 하나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AI가 시를 써요. 사람이 쓰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인이 점점 시인이라고 하는 게 직업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게 시인이 점점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같은 거를 느껴요. 저는 좀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도 안 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시켜봤어요. AI 거기에다가 이제 그 키워드를 정말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가을, 꽃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주고 이제 시를 이렇게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냥 누군가가 그냥 썼을 법한 네 그런 글들을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이제 그걸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시도 이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나? 아니, 라고 봤을 때 키워드가 다르면 좀 다르지 네네네. 그러니까 달랐을 그 것 키워드를 상세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좀 더 좋은 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해보셨구나. 전 해봤어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빠진 것들은 이제 우리만이 가지는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감성은 진짜 없고 그냥 이제 줄로만 이렇게 이제 그냥 언어로만 이렇게 나열돼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머지않아서 얘들이 뭐 따라잡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특히 이제 시보다는 소설이 저는 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시를 어떻게 써야 되나에 대한 정말 진짜 딱 그런 고민들이 들기도 했고 당분간은 아니지만은 곧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진짜 위기감.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시집을 읽거든요. 정말 많은 시집을 제가 아는 중에서 정말 제일 많이 시집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지? 이렇게 긴장하게 하는 시인? 한마디로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느껴지는 시인? 그런 시인이 있다면 혹시
그리고 그 시인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아, 이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쓰는구나. 무엇을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거에서 봤을 때 나는 이 시인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저는 일단은 정말 이제 제가 시집을 많이 읽게 된 경우는 일단 이제 뭐 저희 남편이 시집을 워낙 많이 갖다 줘가지고 사실은 다 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들고 오는 시들의 몇 편은 이제 읽어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저를 긴장하게 하는 시는 저는 여전히 그냥 젊은 시인들인 것 같아요. 젊은 시인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냥 너무나 많이 나오는 네네. 그 시인들의 작품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기도 한데 또 뜯어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내 시가 아무리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쉽게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 시가 더 생명력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끊임없는 저는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이제 내 내면을 채우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특히 시인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철학 서적도 많이 읽고 문학 시집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이 읽은데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게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 나오는 그 시어들, 그다음에 그 시어를 그 배열하는 방식, 그다음에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들.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제가 한 해 한 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어렵고 아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건데 그게 뭐냐면은 사고를 확장하는 게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라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가지 하나가 뻗어 나갔다라면은 이게 2개, 3개로 이렇게 막 자유롭게 갔다라면은 지금 예전에 10개까지 뻗어 나갔다라면은 지금은 정말 5개에서 이렇게 멈추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젊은 시인들의 시집을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이게 튀어가는 그 사고가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너무 부럽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어떤 사회에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달라질 건가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한 사람을 이렇게 콕 찍기보다는 저는 요즘 나오는 젊은 시인들 시집은 가급적이면 저는 읽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아 있어요. 박정원 선생님 혹시 명자 쌤 손 드셨습니까? 네. 놓쳐서 죄송합니다. 저기 큰 목소리로. 예, 말씀 즐겁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기 시작 앞부분에 그 창녀라는 이야기가 몇 번 이제 거론이 되고 시집 속에서도 이제 또 좀 거론이 되고 그랬잖아요. 글쎄 이제 뭐 책도 창녀고 자판기도 창녀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창녀라는 말은 자기 몸을 매매하는 거를 창녀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책도 창녀고 자판기도 창녀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수사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시인은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쓰고 하기는 하지만 그 언어의 밑바탕에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뿌리, 시의 뿌리가 좀 닿아야 될 것 같아요. 서유 시인은 자기가 그 창녀라는 언어를 창녀 같다고 생각하고 창녀라는 언어를 쓸 때 자기 몸이나 자기 생활에서 어느 부분이 창녀 같다라고 생각하는지 좀 한 가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 그 은희에서도 되는 뭐 창녀가 되는 기분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구석이나 구멍 같은 경우도 저는 진짜 많이 이제 제가 그 쓴 표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구멍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그 태아가 나오는 통로를 저는 이제 그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들여다보는 그런 구멍은 가장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이제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잘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구멍과 더불어서 이제 그 구석이라는 것들 구석을 그렇다면은 그 구석은 내가 가장 이제 웅크리고 있는 그런 가장 이제 그 특히 시를 쓸 때 내가 가장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는 그 장소가 저는 이제 구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 구멍과 구석에서 나를 이렇게 좀 불러줄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저는 이제 어떤 타인으로 봤을 때 그때 저는 장녀가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콜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콜걸에서도 보면은 누군가가 이제 나를 그 사람을 불러줬지만은 불러준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몰라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불러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구석이나 구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이렇게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면은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장녀라는 기분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네네. 들었습니다. 그 자판기를 최승호 시인의 자판기라고 하는 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했고요. 책의 창녀란 얘기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레비나스인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네, 여기 이제 괜찮습니다. 시간 괜찮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항의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자에게 어쩌자고 이 부조리한 단어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한 달 정도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한 편을 읽으려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장면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아무리 뒤져봐도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 각각의 시들이 많아서 그 많은 시들을 다 엿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해설을 쓰신 그 신상조 선생님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든 시작은 90년대. 우리들의 모든 시작은 90년대라고. 아마도 그 시인 우리 저자이신 서유 시인께서도 그 90년대를 20살에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시의 일부에 나와 있는 제니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개를 제니퍼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시 한 편을 제대로 읽고 얘기 나누려면 뭐 거의 한 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제니퍼로 불리우는 또는 제니퍼라고 부르는 장녀일 수도 있고 또 소외된 어떤 힘없는 뭐 앞서 잠시 나왔습니다만 몸을 판다는 입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소질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시를 언제 썼는지가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들의 날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를 쓴 어떤 날짜 또는 그런 것들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어떤 생님들하고 통영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귀여운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정말 귀엽고 통통한 그 개를 그때 저는 이제 우리는 이 개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냥 저는 그 개를 제가 제니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제니프하고 너무나 안 어울리는 똥개였는데 그럼 나는 너를 그렇게 제니프라고 불러줄게 하면서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를 쓴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2020년보다 아마 그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정말 게임을 못 하는데 게임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트리스입니다. 테트리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특히 저는 언제 테트리스를 하냐면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아무 정말 이게 자리는 불편하고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때 그 테트리스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잘 가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비울 때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제 테트리스 게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테트리스를 보면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그것도 구멍하고도 연관이 되죠. 다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타는데 근데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이게 보면은 하나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이제 끝내는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자본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본주의 사회가 이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쓰게 됐고 아까 이제 제가 퇴고하면서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게 제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졌던 그 제목을 아 여기에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됐고 쓴 시기는 2020년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라고 하는 이 장르는 말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인하고 독자하고 어떤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시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시는 시라는 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어린이가 와서 서유 시인에게 시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시는 무엇이란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결핍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결핍. 어린아이한테는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네, 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모르는 결핍입니다. 저기 박정원 선생님 혹시 마지막 시간이 좀 얼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궁금한 거 미처 놓쳤던 네.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해주시면 아니요.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궁금증이 다 해소됐고 마무리하자면 아까 네네네.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오늘 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이제 시를 쓰실 때는 청소를 안 하고 집을 개판으로 해놓고 술을 드시면서 시를 쓴다는 게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제목 말씀하셨으니까 그 노마드라는 아예 시 제목이 노마드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노마드가 뭐 완전 틀을 깨고 뭐 그게 또 예술의 힘이기도 한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해소가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시인에게 내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근데 지금 다들 길어가지고 한 편 읽는데 시간이 선생님 짧은 걸로 한 편만 낭송해 주시고요. 36페이지 가뭄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면 가뭄이네요. 네. 가뭄. 우리는 아침부터 혁명을 이야기했다. 식은 어묵탕을 뒤적거리며 모두의 비열함의 경위를 표하며 변절한 계절과 변하지 않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서 레닌과 망령처럼 떠도는 마르크스의 글귀들을 끼워서 맞춰가며 누군가의 심장이 조각나면 비가 내리지 않아도 뒤집어지겠군 이야기했다. 흥청망청. 서로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에 대해 말하던 선배는 엄마 때문에 울었고 나는 선배의 슬픈 얼굴 때문에 울었다. 위하여, 그래 위하여. 주어가 빠진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건배하며 이야기했다. 주절주절. 처음에 부끄러움이 무관심이 될 때까지 더러운 변기통에 서로를 토해가며 한 번쯤은 목숨 걸고 마셔야지. 벌겋게 끓어오른 우리는 혁명이 완성된 것처럼 축배를 들며 이야기했다. 강의실을 찾아 뛰어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왜 벌써 그쳤을까? 알지 못했다. 기나긴 건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죽고 무엇인가 무너졌지만 혁명은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처럼 무기력했다. 모두가 떠나버린 술잔은 녹이 슬었고 왁자지껄한 구름 속에서 더 이상 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두 분 감사하고요. 어쨌든 서유 시인의 시세계는 분명히 브레이트인가? 나쁜 것 위에 건설하라. 좋은 옛것 위에 건설하지 말고 나쁜 것 위에 건설하라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유 시인의 시세계가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독자의 바람을 끝으로 이 자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진행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으면 뒷자리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술 한잔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